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김희경 전 국민의당 대변인 나오셨고, 그다음에 저 끝에는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서 이상돈 의원과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당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어가 보죠. 황상수 소장님, 예. 이번 사건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내일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단 결론은 좀 어떻게 날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이 사건이 지금 장관 청문회가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 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는 시점에 아주 타이밍이 이 공교롭게도 절묘한 시점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로서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 내재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합치자라는 이런 세력과 그래도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좀 더 가자라는 세력 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추를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과 가서 옛날 전통 이 야당 민주당을 복원하자. 지금은 여건이지만은요. 이런 쪽으로 기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야사당 구조를 해체하는 쪽으로 지금 작용이 되어가는 것은 이 사건의 진위하고는 별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정계 개편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하죠. 거네요. 총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내부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자라는 동교도 일각의 어떤 입장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매우 중요한 입장인데 최근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든 본인이 관여 안 됐다 하더라도요. 안 그러면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 하면서 투쟁을 선언하든 이런 어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좀 안 하고. 그런 걸 갖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뭔가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인식을 준다는 거죠. 과거에 전통적인 이 정파의 지도자급 정치인이었으면 본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치 공작이라면서 이분을 강공으로 나가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의원들을 세워서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때문에 배치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우리는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전 대표로는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 걸려 있는데 상황은 점점 이렇게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희경 전 대변인께서는 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운명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적인 접근법으로 봐서 이게 정계 개편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심각한 것은 당 내부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입에서 해체도 할 수 있다라는 뭐 물론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창당 이후에 세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총선 이후에 홍보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선 패배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요까지 오면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 문제로 느끼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책임이 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당과 선대위 지도부에 있던 분들이 책임 있는 처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처도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더 나쁘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제가 아직 당원의 적은 가지고 있거든요. 화가 나는 것은 당시에 당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던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증거 조작 사건의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당이 그 건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크게 치렀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 나 혼자 살자고 당은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오히려 당원들의 그 기운을 저하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의당에 관해서 온라인에서는 온갖 패러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보기엔 참 섬뜩하기도 하고요. 난감하기도 한 패러디 인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수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민심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니까 당신네들이 문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민심, 여론 앞으로 계속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이 상태대로 국민의당의 전 지도부와 지금 현재 지도부가 대처를 한다면 더욱더 민심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격하게 상처를 입는 곳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안에서 어떻게 진정성들을 갖다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도 완전히 놓쳤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하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박주선 비대위원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전에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었죠. 그리고 나서 뭐 해명을 할 건 해명을 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사과를 갖다 비로소 하면서 첫 단추를 갖다 그나마 꿰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SNS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소통이고 충분히 진위를 가릴 수 있을 만한 강도의 질문들이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도의 해명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납득이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은 다 의심되는 겁니다. 이 삼박자를 제대로 갖춰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싸움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전열을 정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싸움을 나서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한 일주일만 더 가면 그 국민의당은 자이든 타이든 그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강도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이 이거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책임졌던 사람이면 누군가요? 박지원 전 대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때 상임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선대위원장으로서 설사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도 보고를 못 받은 것 자체가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그렇게 말하면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못 본 거죠.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중요한 일을 더군다나 대선을 갖다 나흘 앞두고 터뜨리는데 상임선대위장도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을 했다? 어떤 선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선본 자체가 야 이거는 정말 책임이 없는 조직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부 그 국민의당에서부터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야 잘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곳들을 갖다가 대권을 어떻게 줬을까? 이런 생각들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황상수 소장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일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러 사람들 불러서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심사는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어디까지 갈 것인가거든요. 앞으로 이 검찰 수사가 어느 부분, 어느 윗선까지 건드릴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요.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사안을 검찰이 여건에 유리하게 가는 것이냐, 안 그러면 조작을 한 사안은 맞는 것이냐가 이 확대 범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조작을 한 것은 뭐 거의 100%입니다. 그건 거의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확전을 하기가 매우 좋은 지금 환경이죠. 더 나아가서 이준서가 그 부분과 가지고 본인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지 지금 어쨌든 논의를 한 부분은 그건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고위원까지 갔고 최고위원 다음에 공명선거 부단장한테 갔는데 과연 당에서 이런 반개 라인만으로 이런 것들이 발표될 수 있었겠는가. 대선을 나흘 앞두고 이 중요한 사항이요.
그렇다면 당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로는 또 이 마지막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 대선 어떤 국면을 뒤집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지만 혹시 저 사안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 그 당시로 봤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발을 빼고 일단 우리는 지켜보자. 그래서 잘 되면 이것은 내공이다라고 우기고 잘 못 되면 뭐 나는 몰랐다라고 우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전심으로는 어느 정도 동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보면 2003년 11월인가 12월인가 이해창 전 저 총재가 당시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들어오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내가 총괄적인 책임이다. 포괄적으로는 내가 잘 세밀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나를 처벌하라고 그랬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돌파하는 부분에서 이해창 전 총재의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벤처마킹 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를 당선시키려고 벌어진 어떤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의 가까운 인물이고 제자고 또 자기가 추천했던 사람들이라면 안 전 대표가 먼저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들고 나서면서 그다음에 수사의 범위가 상식을 넘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책임질 건 지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지. 저렇게 지켜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이 이준석까지는 조사가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시의 대표라든지 또 무슨 공명선거 추진 단장 이런까지 확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 대응 태도도 달려 있다고 봐요. 자꾸 이렇게 끌려간다면 아마 수사가 상당히 확전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반이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은 이 문제에서 뭔가는 좀 이렇게 성과를 보여야 체면이 산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검찰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던데요. 정치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은 다르다. 이런 말을 한번 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 또 세 번째는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새정치 세력으로서의 도덕성의 문제, 이른바 새정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당의 국회의원들, 모든 구성원들이 나와서 지금은 정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석고대죄를 하고 삼보일배라도 부족한 판이거든요. 이 마당에 사법적인 책임을 약간씩 비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크게 질타를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났어요. 일단은 그 지지율이 80% 이상인 대통령을 향해서 아들의 의혹을 갖다가 먼저 규명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자살행 행위거든요. 국민들의 80%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하러 가고 있는 그 5%의 정당이 5%의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그런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지금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이 문준용의 불법적인 취업 의혹이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지 못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요한 건 그런 항명들을 하고 싶더라도 1차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나서 전열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이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정한 시기를 갖다 피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거나 공세를 돌아서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설프게 몇몇 사람들은 공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벌써 정치적 계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과하고 있고 대오는 분열됐고 대응은 굉장히 참 미숙한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부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경쟁 정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석고대죄를 했던 기억이 또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요 국민의당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정을 좀 마치고요.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수입니다. 워낙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의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대비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먼저 실제 악수 모습은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악수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팔꿈치를 손으로 쥐는 모습,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찬 모습이 나오는데 만찬까지 한 5번 정도 악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주 악수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과거에 다른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켈과는 악수를 안 했죠. 메르켈은 뭔가 악수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른 척 하고 있고, 저 악수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꽉 쥐고 놔주지 않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악수였죠. 예, 지금 뭐 쭉 화면 나오는데, 자, 김성수 평론가. 예. 지금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들었는데, 아베 일본 총리에겐 끌어당기는 악수. 네. 그래서 아베 총리 약간 당황한 듯 했고요.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악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심장을 하려다가 오히려 좀 당한 측면이 있어요. 꽉 쥐는 바람에 그래도 본인이 빼려고 했는데 못 빼고 있었고.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팔꿈치를 쥐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자, 요 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의 그 악수 모습은 어떤 의미로 좀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친밀감을 표시를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악수를 통해서 힘겨루기를 하거나 기세 싸움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보면은 마크롱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기세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그렇죠. 그런 뭐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악물고 쥐는 듯한 예.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한테 했던 악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우리 둘은 그 운명 공동체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악수였죠. 이제 그런 악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베 총리는 좋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당황한 그런 표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의 악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가 친구다, 그리고 동등한 그런 그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악수보다도 오히려 그 타이의 색깔에 더 주목을 했는데, 거의 같은 색깔로 했어요. 예, 근데 일부러 같은 색을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붉은색은 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피하면서까지 이제 굳이 붉은색을 써서 그 붉은색이 무슨 상징인지 정도는 주변에 그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붉은색을 썼었을 때 어떻게 그 입방아를 찍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러 피해서 오히려 그 푸른색이 맞춰진 그런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준비를 갖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만찬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의 그 쌀로 그 비빔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미국식의 그 비빔밥은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서 퓨전식의 어떤 요리들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비빔밥이 케이크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모양이. 케이크에다가 버터로 범벅이 돼 있는 건데,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주도권 아래에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은 개방,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로서 활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의를 과거의 다른 정상과는 달리 좀 뭔가 적극적으로 호의를 보였다. 실제 오늘 오전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전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내가 좀 곤욕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악수에서는 뭔가 문제될 만한 걸 안 만들겠다는 의도로 아마 악수를 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희경 전 대변인. 그렇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뭐 내용은 들어가지고 형식 측면에서 이 악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아베 총리나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다음에 캐나다 트루도 총리나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악수 장면에서는 좀 당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악수라는 게 기원이 분명치는 않지만 되게 한 수백 년 전쯤에 잉글랜드에서 나 손에 무기 없어 라고 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악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공격 의도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는 무기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우정과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했었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악수하는 장면을 이번에 유심히 봤는데, 처음에 백악관 입구에서 악수했던 때, 그 다음에 만찬장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잠깐 눈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힘을 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백악관 입구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를 했지만 만찬장에서는 이제부터 당신이랑 나랑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무언의 시위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악수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습도 뭐 해갔다고 하지만
양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심각성, 이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악수 정치를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뭐 악수 얘기 나온 김에 뭐 약간 흥미로운 얘기니까 이것까지 마저 해보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악명 높고 독특한 인물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요령을 조금 익히고 갔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전 트루도 캐나다 총리라든지 마크롱 이런 부분들 또 아베가 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영상까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바짝 이렇게 잡고 막 계속 안 놔줄 때 대비해서 한쪽 손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좀 견제하는 부분. 그럼 일방적으로 당한 느낌은 안 들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양쪽 손이 또 동시에 한 손에 잡혀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도 연습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력기까지도 권유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당신의 악수 방법에 대해서 말이 많다니까 트럼프가 그 이렇게 하면 이런다고 뭐라고 저렇게 하면 저런다고 뭐라는데 도대체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트럼프가 악수에 어떤 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칼날을 의지를 담는다기보다는 저분이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오래 하면서 자기 개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니까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을 대하던 방식을 대통령이 되고도 초반에 변화를 잘 못 시킨 부분 속에서 이 국제 간의 어떤 이 외교 에티켓에 대한 트럼프의 돌출 부분을 악수로서 좀 이 과대해서 이제 흥미롭게 포장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한국 언론도 이제 악수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서로 간에 지금 맺은 이런 어떤 이 내용들, 즉 공동 성명과 또 공동 기자회견문 이 내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공동 성명에서 미묘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부해서 향후 한 일주일 내지 한 달 이내에 서로 간에 겉으로 매우 좋게 합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끝까지 좋게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올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황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악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트럼프 베리베리 굿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자, 아주 좋다. 뭔가 당신하고는 통하는 게 있다. 이런 뜻인데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들립니다. 뭐 아주 좋다. 어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김성수 평론가님. 일단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뭐 케미가 통한다는 말까지 썼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을 봤을 때 진짜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노림수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거의 100% 노림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내 정치용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깝게는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넓게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제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회담을 통해서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이득들이 최소한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얻어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얻어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케미스트리라는 말 속에 포함을 시킨 거죠. 우리 둘이 참 조화가 잘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회담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회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얻어낼 수 있어. 이런 의미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뭐 very good, great chemistry 이렇게 나온 것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좋겠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저의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회견에서 그냥 바로 무역 문제, 공정 무역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밀당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뭘 최대한 얻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나란히 앉아서 한 4분, 7분여씩 각각 준비한 내용을 읽었는데 거기서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FTA 재협상 관련 얘기를 아주 대놓고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a factor that'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From when the U.S.-Korea trade deal was signed in 2011 to 2016, you know who signed it, you know who wanted it.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정상회담에서는 뭐 베리베리 굿캠이라고까지 뭐 얘기를 했는데 황 소장님,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본인이 정상회담을 끝난 다음에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 측에 요구한 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액을 사실상 요구했고요. 하나는 FTA,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FTA 재협상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라든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라든지 무역 전체를 아마 무역 전체를 거론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동성명이 다시 발표되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 거니까 지금 기자회견들 앞에서 발표한 것은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고 그렇죠. 각자가 자기 입장을 거죠.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양측이 회담을 해서 공동으로 문안을 다듬어서 발표하는 부분은 그게 이례적으로 7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장소에 가서도 또 이야기도 했고 한미 FTA 재협상한다라는 부분이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장소에서는 한미 FTA가 2주 전에 이미 만료됐다. 이런 말을 했고 또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그건 또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간 것은 한국 측에서는 한국 주도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얻어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 제재 병행을 얻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공동성명 앞에 보면 미국이 하는 이야기들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규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든지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거 다 넣고 한국이 이야기하는 걸 우회적으로 조금 넣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공동성명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은 미국은 그 대신에 이제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통상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지금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자권을 조금만 갖춰지면 조속히 환수한다고 지금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KAMD라든지 더 나아가서 킬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요. 이건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너가 전자권을 갖고 가려는 조건을 이루려면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가가고 그다음에 너가 우리하고의 계약을 당연히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에서 이제는 조건에 따라서 지켜주는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매우 예민하게 해석해야 되고 또 사드 문제도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미국 조야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국회의원들, 미국 의원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 법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니까 믿어달라. 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해가 안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미국도 지금 끝나고 나서 자기 국민들이나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한 일주일쯤 뒤에면 이 문제가 잘 정리된 건지 안 그러면 이견은 이견대로 봉합해놨다가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터질 건지 안 그러면 또 곧 G20가 7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G20에 가서 한중일, 한미일 이런 회의에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지켜보고요. 최종적으로 이번 성과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한미 FTA 재협상 문제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두 가지가 아주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김희경 전 대변인. 네. 사실은 뭐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중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준비에 벌써 들어갔어요. 지시가 내려서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펄떡 지면서 그런 거 합의한 바 없다 하지만 미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 기질이 그대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는 양국 간의 대북 정책,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공동의 입장, 이것이 최우선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를 확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관련된 문제, 돈을 아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큰 숙제를 하나 안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냉정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간의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그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가 늘 주요한 이슈로 왔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 문제도 마찬가지죠. 방위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제9차 한미 방위비 부담 그 협정이 내년 5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꺼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누구의 득실 문제를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공식화됐느냐 하는 문제는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공식화된 건 아니죠. 미국 측에서도 보면 공식화 프로세스를 밟으려면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민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부정하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체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게 뭐 국내 정치용이냐 무슨 용이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의 대통령이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내밀하게 전략적으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속내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게 예. 공동 성명서, 그러니까 양쪽이 그 문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합의한 내용에는 한미 FTA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작성한 언론 발표문에는 이 얘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는 뭡니까? 미국의 의도는 지금 다 오히려 카드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새로운 한국의 정권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 FTA 재협상하자. 그리고 방위비 분담 더 해라. 돈 더 내라. 돈 더 내면 전작권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북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유연해요. 강력하게 내가 대화를 갖다가 할 의지가 있어. 그렇지만 북핵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제재 이런 부분, 힘에 의해 의한 제재 이런 것들 너희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린 대화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몇 가지 자기네들의 카드를 갖다 다 보여줬다고 봐요. 다만 이 카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국내에서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동 이 정상회담의 성명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이제 까져 있는 그런 카드들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이전까지만 설왕설래만 됐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매파들 중에서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갖다 깨려고 한다까지 그런 엄포까지 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어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맹은 전혀 그건 흔들림이 전혀 없는 문제가 없는 것 거고 같고. 다만 우리 쪽에 돈을 좀 더 다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돈을 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돈을 주는 대신에 딴 걸 뭘 얻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성공적이라고까지 평가할 건 못 되지만 그렇다고 속빈강정이다. 첫 회담에서 그럼 서로의 카드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뭘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빈강정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미국이 정확하게 자기의 이해를 드러내서 카드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사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드 문제를 키로 해서 잘 조율만 한다면 우리 쪽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숙제를 좀 받아오셨다는 말씀 같은데 황 소장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나머지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숙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미 동맹 문제는 두 정상이 일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발표문에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대목이 단 한마디 나오죠. 대화란 내용이 없어요. 아예 인내는 끝났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또 공동 성명에는 그래도 대화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진짜 속내는 뭡니까? 미국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북한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공동성명 전문에 북한 문제에서 제일 첫 줄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비핵화라는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 중에서 한 80%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 세계가 동참하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제대로 해라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얻은 것이라는 것은 그 밑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즉 평화 통일 환경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요 말만 한 구절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였다. 요거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80%쯤 되는 숱한 미국의 지금 제재부터 국제의 안보리, 유엔 안보리 제재, 중국을 동참시키려는 압박, 그리고 북한 인권 규탄, 이런 모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 정상회담에서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쪽 입장만 넣자면 그게 정상회담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입장을 다 관철시키고 끝에 한국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매우 완화해서 넣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 주도적 역할 한마디하고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대화 노력 이 부분을 지지한다라는 걸 가지고 마치 우리 주장이 다 관철되었다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 두 말을 넣기 위해서 또 일정한 조건이 기준을 갖춘다면 전시작전권이 이양된다라는 그 부분 대신에 또 미국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어떤 이 방위비 분담, 무기 그리고 미국의 지금 통상에 대한 어떤 이 청구서. 그렇다면 우리는 명분을 좀 축적했고 자구를 넣음으로써 미국은 실질을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돈과 이익을 갖다 통상의 이익을 갖다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서로가 합의가 이렇게 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이 좀 지나봐야 쌍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검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황 수장님께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점수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한 75점 정도. 75점이면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다지 낮지도 않죠. 우리 이성수 평론가님은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80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 소장님 말씀하신 굉장히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 속빈강정이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 중요한 건 저들도 경제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들은 성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쪽에서는 그거를 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로의 카드는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갖다가 어떻게 서로 조율할 것인가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경 대변인께서 몇 점 정도 주시죠? 저는 좀 후하게 주겠습니다. 한 90점 정도 주겠습니다. 높은데요? 그럼 뭐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걸 질문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네. 이번에 사드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미국에 가서도 사드 문제는 뭐 절차가 좀 남았을 뿐이지 그 변함없다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뭐 정상회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거 관련된 문구가 슬쩍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했냐 안 변했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덧붙일게요. 저는 미국의 입장이 크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얘기했고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다시 말하면 그 전 정권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하던 대북 정책의 핵심인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그 전략적 인내의 핵심은 소극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 비인내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략적 비인내 내용이 뭐냐? 선제 타격 아니면 대화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방향일 텐데 일단 이 과정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비핵화 없으면 대화 없다? 이런 입장에 비하면 크게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정상회담이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내일부터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는 약간 소송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뒷목 잡았다. 뭐 소송이 내용이 이런데 김성수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 무려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재판이 한번 열렸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9,500명이 모여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은? 뭐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1인당 50만 원으로 25억 원에 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뭐 수십억 되네요. 그러니까 9천 명까지 하면 25억이나 한 40억이죠. 40억 넘어가네요. 40억이 넘어가는 엄청나네요, 액수는. 지금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게 곽상원 변호사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죠? 누굽니까? 이거는?
뭐 이분은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전에 또 전기세 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또 인상을 남겼던 이런 그분입니다. 소송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으네요. 글쎄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 소송들은 변호사들이 또 나름대로 사회에 자기가 스스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소송들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곽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자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박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피고인의 정치적인 해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적인 책임들도 지는 것. 이거를 판례 속에 남겨놓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대통령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민사적으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치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소송을 통해 배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인들에게 엄정한 그런 태도를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소송이 될 거는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법리 다툼이 있을 텐데 김희경 대변인. 네. 그럼 9,500명 이분들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해외 교포들도 참여했고 광화문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이 소송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두통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이래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고 저렇게밖에 정치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런 소송거리인가 라는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자기 대표자를 투표로 뽑고 또 그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도 하고 다른 정당이나 인물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대고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 어떤 국가 지도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 헌법과 법에서는 일을 잘 못하는 대통령, 법과 제도에 의해서 탄핵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정에 나가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이게 범죄적인 문제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말 열받아서 이거 소송 걸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풀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 해봅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구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곽상원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뭐냐면 정상적으로 통치를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손해가 봤다면 그거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아주 비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국정농단이 진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하게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민주주의의 체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을 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사명감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수현,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두통, 우울증, 위장장애라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거를 법정에서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죠.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 소송이 가능해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이 국정을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업무상으로 국민을 갖다가 배신을 함으로써 그것이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 손해배상을 받을 정도라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대통령의 이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했던 반대했던 쌍방이 다 고통을 받았는데요. 정신적으로는. 그 정신적 고통이 결국 육체적 고통으로 이렇게 되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신적 고통 자체로도 배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일로 해서 내가 장사에 손해를 봐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갖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송은 사실은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국민 5천만 중에서 이 소송에 그럼 9,000명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어떻게 9,000명이냐, 동참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특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기존에 지금 정권마다 국정농단이 없었던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소송이 이제 통과되어서 성소가 된다면 이제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면 한 명도 출마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인다. 그러면 이제 선례가 있으면 계속 돈을 갖다가 줘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했다가 그야말로 쪽박을 차는 사태가 발생할 수 지금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당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 지지했던 분들도 정신적 충격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말씀. 정치 그 자체가 국민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는 게 사실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어서 배상이 가능하겠다 한다면 정치 자체가 거의 이제 기능을 상실해가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경고적 차원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이런 어떤 관철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김성규 평론가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분을 좀 해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그 구조에 의해서 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과 그 범위를 넘어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령 그 나치에 대한 지금까지도 이제 처단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서로가 그 합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인 절차들을 넘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응징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이디어는 그래요. 저도 이 소송을 갖다가 다 뭐 지지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자, 좀 많은 주제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